예, 안녕하세요. 김은일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겨울 되고 이제 일기 오늘부터 노동법 시작하는데요. 뭐 이제 작년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집체 교육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강의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은 편이고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 강의는 먼저 그 조문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판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본 다음에 교재를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다른 강사님 같은 경우 판례집을 하거나 이렇게 부교재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양을 늘리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학원 측의 요청이 있어가지고 이 주요 판례 쟁점 정리라는 자료를 여러분께 이제 매회 드릴 겁니다. 다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진도별로 이제 그렇게 심도 있게 살펴볼 판례가 없으면은 자료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 판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로스쿨 노동법 해설을 많이 보시죠, 판례집으로. 그래서 그 로스쿨 노동법 해설에 수록된 판례 중에서 일부 좀 선별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이제 노동판례 백선이라는 책이 제 2판이 개정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조금 살펴볼 만한 것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이제 예전에 이제 로스쿨 노동법 해설 제 4판이 개정판이 나왔을 때 거기에 막 새로 들어온 판례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노동판례 백선도 봐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제 노동판례 백선을 부교재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특강을 하시는 강사님도 계십니다. 근데 이 노동판례 백선을 보는 건 좋아요. 보는 건 좋은데 이게 실무적으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용에 100% 적합하진 않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관계나 판례 법리를 설명해 주신 건 좋은데 이제 거기에 대한 강평이 들어가죠. 그 교수님들이나 그 저자들의 어떤 의견들, 사견들이 들어갑니다. 이러한 사견들은 이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 답안을 풍부하게 할 수 있는 MSG는 돼요. MSG는 되는데 그게 주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답안을 쓸 수 있어야 된다. 기본기가 충실한 답안을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판례 평석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곁들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조금 더 풍부한 답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판례집에 있는 것들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먼저 기본적인 거를 주로 삼고 그 다음에 조금 첨가할 수 있는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그 판례들이 사실 교재도 거의 다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똑같은 판례번호는 아니더라도 동일 판례 법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이제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오늘 이제 주요 판례 쟁점점이 나갔죠. 요거는 여러분이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이걸 달달달 외우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가볍게 보시고 이 판례나 그러니까 이렇게 자료들이 이 강의 시간에 자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들이 쌓이고 되면 나중에 짐만 됩니다. 가볍게 보시고 조금 교재에 가필해서 남겨둘 분 남겨야겠다. 아니면 오려서 붙여놔야겠다. 이런 부분만 조금 반영하시고 심각하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매회 기출 사례 자료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노동법 시험이 사례화돼서 나오는 시점부터 어떤 기출 자료들을 한 번씩 이렇게 제공해 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간단하게 쟁점들 파악하는 용으로만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회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쪽지 시험을 우리 이제 성인 이 고시학원에서 봐야 되느냐라는 좀 의구심은 좀 있는데. 일단 연기 때는 이제 가로넣기라든지 간단한 판례 쓰기 이런 것들을 했었고 이번 일기 때는 수업 시간에 다뤘던 기출 사례 있죠. 기출 사례 중에서 한 문제를 낼 거예요. 내는데 풀답안을 쓰는 게 아니고 일단은 목차를 한번 잡아보세요. 목차를 잡으시고 그다음에 쟁점의 정리, 논점의 정리라고 처음에 쓰는 거 뭐가 문제인다 요거는 한번 써보세요. 그다음에 판례 주요 판례, 핵심 판례가 하나 있죠. 그거 한번 조금 써보시는 정도. 그 다음에 결론 써보는 거. 이 정도로 한번 써보시고 요거는 이제 별도로 매번 채점을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해설식으로 해서 같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해설을 간단하게 좀 드릴 거고 참고만 하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를 2번 볼 겁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다 끝나면 개별법이 다 끝나면 한 번 볼 거고 75점으로 그다음에 그날 시험 보고 강평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날 집단법 75점으로 시험 보고 또 강평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요거는 채점을 해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혹시 그래서 이제 뭐 수강 신청을 하셔놓고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들은 이제 요거를 좀 첨삭을 받고 싶다 싶으시면은 제 강의 계획서에 있는 제 개인 강사 이메일 있죠. 거기로 이제 보내주시면 돼요. 스캔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출력해서 뭐 다시 채점을 해서 스캔을 하든 아니면 뭐 주소로 써주시면은 주소를 남겨주시면 등기로 보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학원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를 이제 연기 때는 뭐가 나갔었냐면 먼저 기출 영역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자료가 좀 이제 A3 자료로 이렇게 조금 크게 2페이지 나갔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을 해주세요. 이건 따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뭐가 나갔었냐면 이 노동법 강론 교재를 좀 요약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매회 요약해서 드린 거고 총 분량은 한 18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용도는 연기 때 보통은 이제 그 원거리에서 통학하시는 분들 아니면 짬짬이 이렇게 시간 내시는 분들 이분들 위해서 조금 이제 간단하게 보셔라라고 드리는 거고 혹시나 이 자료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뭐 이메일로 요청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제 뭐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은 뭐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학원에 부탁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료를 너무 좋아하지는 마세요. 자료는 이제 자료일 뿐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짐만 돼요. 그거 하나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최신 판례가 조금 있죠. 최신 판례에 대한 조금 뭐 부담감도 계실 거지만은 작년이죠. 작년 상반기까지 좀 나왔던 중요 판례는 교재에 다 반영이 돼 있어요. 웬만큼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이후로 나온 판례 중에서는 그렇게 아주 수험적으로 뭐 아주 중요하다라는 판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서 중간중간 진도에 맞게끔 해서 배분은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작년 이제 뭐 제 수업을 들었던 분 중에 많이는 없었습니다. 들으신 분 자체가 사실은 처음 가는 강의였고 그 중에서 이제 수강생은 아니고 촬영하시는 분이 이제 제 수업을 계속 촬영을 해주셨던 분이 합격을 하셨고 노동법 점수도 꽤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 시간이 될 때 그 혹시나 이제 원하시면은 뭐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해서 간단하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고 그러는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견을 좀 수렴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는 2기 때와 3기 때, 요 때는 주말반 강의밖에 안 하죠. 보통 학원들이 주말반만 하는데 예전에 저 강의를 이제 제가 이제 수험생일 때, 그때는 평일반하고 주말반이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주말반만 하다 보니까 뭐 다른 과목 세 과목은 토요일 하고 노동법을 일요일 하시죠. 그래서 굉장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실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뭐 평일날,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뭐 두 타임씩 해가지고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좀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요일날 쉬시고 뭐 토요일날 전에 이제 뭐 토요일 거를 뭐 준비하시면 되시고 뭐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 수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기 때는 제가 예습 시험을 봤었어요. 이제 예습 시험을 봤는데 좀 준비하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복습 시험으로 이번에 좀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1기 끝날 때쯤 해서 그거 이제 2기나 3기 때 어떻게 좀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간 이제 9시 반부터 뭐 12시 50분까지 되어 있는데 그날의 진도를 다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강의를 좀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9시 반부터인데 쪽지 시험을 이제 열심히 보실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오시고 뭐 나중에 집에 가서 풀어보시겠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강의 시작 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방역 수칙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것들 좀 있을 텐데 지금 백신 패스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학원도 그 음료나 이런 것들은 강의실에서 취식은 가능한 것 같아요. 음료 정도는. 근데 마실 때만
잠깐 이제 마스크 벗고 마시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마실 때는 마스크를 쓰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노동법 강론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돼 있죠. 챕터 1번. 노동법의 법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법원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 법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법법자의 근원 원자를 씁니다. 즉 법의 근원이 뭐냐, 법의 소스가 뭐냐 이런 뜻이에요. 보통 이제 사인 간에 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다툼이 발생해요. 이걸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죠. 분쟁이 발생하면 갑이 맞느냐 을이 맞느냐에 대해서 누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분쟁에 대해서 법관이 판단합니다. 소송을 가게 되면 법관이 판단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 거냐,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단할 것이냐. 판단 기준이 문제죠. 판단 기준 또는 판단 근거. 판단 기준이나 판단 근거가 문제되는데 이 판단 근거의 존재 형식을 우리가 법원이라고 해요. 판단 근거. 이게 법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노동법에서 보게 되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 보통은 우리가 이걸 대입을 하자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분쟁이 이렇게 발생하겠죠. 그러면 사용자와 근로자 분쟁에 대해서 이 소송을 갔을 때 법관이 판단 기준, 판단 근거로 삼아야 될 근거가 뭐가 되겠느냐. 이게 이제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이러한 법원은 순위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효력의 순서가 있는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법이 뭐냐? 헌법입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의 법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헌법 다음으로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제 노동관계 법령이 있겠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노동법입니다. 법. 이 노동관계 법령 다음으로 노사자치규범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노사자치규범은 이제 노사 당사자들이 정한 것들인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입니다. 근데 이 노사자치규범 내에서도 순서가 있어요. 제일 높은 게 단체협약이에요. 그 다음에 취업규칙이고요. 그 다음이 근로계약입니다. 이게 이제 노동법령의 노동법의 법원의 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 노동관계법하고 동급인 게 뭐냐? 조약이에요.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은 조약은 이 법하고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약하고 등급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취업규칙하고 이제 동급이 하나 있는데, 노동조합이 우리가 노조법 배울 겁니다만은 이 노동조합 내부에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것들을 정한 게 규약이 있어요. 노조 규약. 그래서 이 취업규칙하고 동급인 게 규약입니다. 노동조합의 규약이에요. 자, 여기서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 요 사이에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더 상위의 법원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취업규칙의 성질, 법적 성질이 기본적으로는 뭐 수권설이냐 계약설이냐 이런 것들이 좀 있지만은, 일단 그 본질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규율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요. 반면에 단체 협약은 사용자하고 노동조합하고 합의 과정을 통해서 정해요.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더 상위에 있다라고 보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답안 쓸 때 이제 뭐 징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쓸 때
이제 저도 자문하다 보니까 그 자꾸 취업규칙이 먼저 튀어나와요, 순서가. 근데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단체 협약 다음에 취업규칙을 쓰는 것도, 이런 것도 뭐 사소하지만은 여러분이 조금 적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법원의 순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원의 순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법원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동일 사안에서 법원 간 충돌이 생깁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법원의 경합이라고 해요. 동일 사안에 대해서 순위가 다른 혹은 다른 각각의 법원들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정해져 있으면 상관없겠죠. 근데 이게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충돌이 생겨요. 그럼 이 충돌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뭘 먼저 적용을 시킬 거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원 간이 경합이 생길 경우에 요거에 대해서는 해결이 이제 세 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순위가 각각 다른, 예를 들어서 단체 협약하고 취업 규칙하고 달라요. 그러면 상위 법원인 단체 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체 협약하고 노동관계법령하고 충돌이 난다. 그러면 상위법인 노동관계법령이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순위가 다른 경우고, 순위가 같은 경우끼리 충돌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동순위 간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생긴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겁니다. 이거는 동순위일 때 적용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특별법 우선입니다. 이 특별법 우선 원칙 같은 경우는 이게 뭐냐면 적용 범위가 넓고 좁은 거에 따라서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는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정하지 않은 것들, 그러면 이건 뭘로 정할 거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근로계약이나 이런 거에 없게 되면은 민법이 적용돼요. 사인 간의 계약입니다. 우리 노동법, 이게 노동계약이란 건 또 계약이에요. 계약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는 민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 근로기준법에서 따로 근로계약에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 같은 경우도 우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판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느냐? 우선 적용되는 거는 이제 공무원연금법이라든지 뭐 보수규정이라든지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법이 있어야. 그래서 그 특별법 제일 높은 특별법으로서 이제 공무원에 관한 규정이, 법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규정에서 적용하지 않은 것들, 이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정하지 않은 것들은 민법에 따라 적용된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사직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뭐 사직서를 내야 된다 이런 규정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민법에는 그게 고용계약이란 파트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나거나 뭐 일 임금 지급기일이 지난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민법이 적용되는 것보다 보통은 내 취업규칙이나 이런 데 정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 먼저 적용되지만 아무것도 정한 게 없다. 그러면 민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는 이 정도, 기본 법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교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연기 때는 줄을 다 그어드렸는데 일기 때는 이제 조금 중요한 거 위주로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좀 수업 오시기 전에 간단하게 한 하루에 분량이 한 30페이지 됩니다. 진도가. 그래서 가볍게 한번 빠르게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복습을 제일 철저하게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교재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법원의 의, 로마자 1번이죠. 자, 법원이란 게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줄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 이제 핵심이고, 두 번째 옆에 보면 법관이 기준으로 삼아야 할, 그다음에 오른쪽에 규율 근거의 존재 형식,
요 세 가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줄부터 보시면은 노동관계법령은 물론 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도 법원으로 인정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뭐 이런 것들이 노사자치규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의 종류, 노동법의 법원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첫 번째는 이제 뭐 여기는 안 쓰지만 헌법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동관계법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 법령이란 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법학 전공자신 분들은 크게 뭐 문제는 안 되겠지만은 무슨 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요거는 어디서 제정하냐? 국회가 제정합니다. 국회에서 제정해요. 물론 이제 법률 안에 대해서는 행정부도 발의를 할 수가 있고요. 국회의원들도 발의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최종 통과는 국회에서 소관 심의회를 통한 다음에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법에서 다 못 정해요. 디테일한 것들 못 정하니까 일부를 위임을 해줘요. 그래서 무슨 시행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대통령령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도 다 못 정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법, 시행규칙. 보통 이제 각 부서 령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는 노동법은 고용노동부 장관령이죠. 근데 법 중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진다. 이 법조문 체계는 좀 이렇고요. 이거 외에 법조문 요즘에 보시면 별도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다. 별도로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별도로 노동부 장관이 정해서 공표를 해줘요. 이거를 고시라고 합니다. 고시.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도의 고시들이 다 있습니다. 뭐 큰 의미에서는 이것도 다 법령에 들어간다. 근데 이거는 보통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많이 하죠. 여러분 이제 행정쟁수법에서 이제 뭐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시는데 일단 법에 대한 시스템, 저분 구조는 이렇게 된다. 외울 것도 아니고 그냥 이해만 좀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실무나 이제 합격하실 때 보면은 요 고시 찾는 게 되게 좀 쉽지가 않아요. 정확한 명칭이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법제처 들어가시면은 그 조금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우리가 고시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다. 수업용으로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노동관계법령 법원의 종류 보셨고, 그다음 두 번째 조약. 조약은 이제 헌법에 따라서 이제 외국이나 뭐 아니면은 뭐 국제기구하고 이렇게 체결한 것들인데 노동법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ILO 협약. 요것들이 해당합니다. 요건 이제 국회에서 비준 동의 받으면은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노사자치규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단체협약, 그다음에 취업규칙, 그다음에 근로계약, 그다음에 아까 뭐 이제 중간에 규약이 있죠. 노동조합의 규약 이런 것들이 노사자치규범에 해당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노동관행이에요. 여러분 이제 민총 공부하셨죠? 1차 때문에 거기에 관습법이라는 것들을 공부하셨을 겁니다. 자, 이거는 노동관행이라는 건 사실 관습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얼핏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데 뭐 사실인 관습과 뭐 관습법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관행이 법규적인 효력이 있을 정도로 인정돼야 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냐?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요. 이 노동 관행이 법원이 인정되겠느냐가 이제 문제됩니다. 그래서 견해 대립은 있지만요. 5페이지 보시면은 판례 박스 보시면은
대법원 판례는 노동 관행의 법원성을 기본적으로 인정은 해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인정하는 법원이 이 어떤 법리인데, 참고로 근데 이 노동 관행을 법원을 인정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인정은 하는 법리가 있지만 실제 인정받기는 되게 어렵다. 요거 하나 조금 유념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판례 법리만 이제 많이 공부를 하세요. 판례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판단, 판례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은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인정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관계를 이렇게 교재 보시면 조금씩 설명을 좀 드려놨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노동관행의 법원성 한번 요건 보겠습니다. 자, 판례박스 두 번째 줄 보시면 앞부분부터, 자,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해서 규사승이라고 보통 두 문자를 많이 따세요. 그래서 규범적인의 규, 그 다음에 사실로서의 사, 그 다음에 명확히 승인해서 규사승, 두 문자는 제가 잘 안 땁니다. 잘 안 따고 여러분이 편한 대로 따셔서 하셔도 되고, 두 문자에 대한 효용이 두 문자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두 문자에 너무 매몰되다 보면 두 문자는 생각나는데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편한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이게 이제 1번 이렇게 쓰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2번입니다.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되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 그래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 확립. 요게 이제 키워드다 보시면 돼요.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하면은 노동관행의 법원성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한번 볼게요. 자, 사실관계 보시면은 사용자가 창사 이래 30년 이상 이미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퇴직 이후에 체결된 단체 협약에 의한 임금 인상분, 퇴직금 인상 차익분을 추가 지급한 관행이 있었다. 30년 동안 관행이죠. 어떻게 보면 보통 이런 구조예요. 보통 이제 임금 인상, 연봉 인상이 보통 매월 초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날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 임금 협약이라는 것도 뭐냐면 임금에 관해서 단체 교섭해 가지고 매년 체결한 단체 협약을 임금 협약이라고 해요. 단체 협약 일종입니다. 임금 협약을 체결하는데 보통 이제 단체 교섭이 바로 안 끝나요. 서로 이제 한쪽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한쪽은 적게 주려고 다투다 보니까 바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월 1일자 타결이 됐다. 단체 협약이 4월 1일자에 단체 협약이 체결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단체 협약이 체결됐는데 임금 협약 같은 경우 보통 소급해서 적용하기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임금 협약에서 임금 인상률을 5%로 했다. 5%로 합의를 했다. 그 5%를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줍니다. 보통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소급 적용해 주다 보니까 1월 달 임금, 2월 달 임금, 3월 달 임금, 이 3개월 치분에 대해서 5%씩 상승 부분 차익이 있겠죠. 이것들을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 줍니다. 그런데 어떤 근로자가, 갑이란 사람이 2월 달에 퇴사를 해요. 근데 퇴사를 하게 되면 이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하죠. 퇴직금을 발생하는데, 이 퇴직금은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것들 줄 수 지금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법정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평균 임금 파트에서 볼 건데, 쉽게 말하면은 평균 임금이란 뭐냐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동안 받았던 모든 임금을 말해야 해요. 그 임금을
그 해당 일수로 나눈 겁니다.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요거를 해당 기간 일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개월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실제 달력을 보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언제 퇴사하느냐에 따라서 뭐 89일이 될 수도 있고 91일이 될 수도 있고 92일까지도 될 수 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 달라요 일수가. 그래서 이 평균 임금이라는 개념은 쉽게 말하면 평균 일당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일수로 나눴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이면 모두 해당이 돼요. 근데 기존에 이렇게 소급 적용을 해줬어요. 심지어 퇴사자들도 5% 상승률을 적용해줬던 거죠. 그러면 평균 임금은 소급 적용해주면 높아지겠죠. 평균 임금이 높아지면 퇴직금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30년 동안 지급을 했던 관행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급을 해주다가 어느 순간 이걸 안 해줘요. 회사가 안 해줍니다. 안 해주는데 판례는 그러면 이거 이제 노동 관행상 우리가 이제 단체 협약이라든지 취업규칙이라든지 근로계약에 이렇게 소급분, 중간 퇴사자에 대해서 소급분을 반영해주고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퇴사자의 평균 임금에 반영해준다라는 그런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단 이 노동 관행으로 인정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법원성을 인정해줘야지 않겠느냐 했는데 판례는 이거를 부정했어요. 30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30년간 관행에 대해서 판례는 법원성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게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30년 정도 했으면 관행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런 거를 사례로 넣는데 수험생들은 30년이면 인정해야지 인정하는 결론이 틀려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판례 사실관계를 한 번씩 보시면서 굉장히 이게 법리는 있지만은 실제 까다롭구나 이런 것들 좀 아시면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데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판례는 이 법원성을 부정하는 근거를 뭘 두냐면 이 단체 협약 있죠. 임금 협약도 단체 협약인데 이 단체 협약은 재직 중 근로자한테, 재직 중 조합원이죠. 재직 중 조합원에게만 적용된다. 이걸 근거로 삼아요. 무슨 말이냐면 단체 협약이 언제 체결됐어요? 그 시간표를 보면은 4월 1일에 체결이 됐습니다. 근데 4월 1일 근데 이제 그 전에 단체 협약이 체결되기 전에 2월 달에 퇴사를 해버리죠. 원고 같은 경우는. 이미 퇴사한 사람한테는 5% 상승이 난 단체 협약을 적용시킬 어떤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재직 중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즉 퇴사자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을 적용시킬 여지가 없다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판례박스 제일 그 사실관계 하단에 보시면 그 문제 가로로 되어 있죠. 판례는 단체 협약이 그 본래적인 성질에 있어서 협약 당사자인 구성원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이 말은 퇴사자한테는 안 미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에 단체 협약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노동관행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관행의 법원성은 이제 여러분이 법리 아까 말씀드렸던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하게 승인되거나 기업 내에서 사실상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을 것, 요거만 좀 잘 외워주시면 되십니다. 그죠? 참고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법원이 올해 작년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시험 볼 때 중요한 법리이긴 한데요. 우리 시험 볼 때는 수험적인 내용에서는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5번 판례 및 행정 해석인데요. 판례나 행정 해석. 판례는 이제 법원에서 이제 내려주는 판결례를 판례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 해석 같은 경우 이제 고용노동부가 이 노동관계 법령에 대해서 해석을 내려주는 것들입니다. 이 행정 해석이 사실 실무할 때 많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 수업용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 가서 보시고, 예전에 이제 행정에서 하고 대법원 판례 입장하고 좀 많이 배치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노동부 행정해석도 판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어떤 좀 차이점이 많이 나지는 않고 있어요. 많이 그 갭이 줄어들었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로마자 3번 법원의 경합 보겠습니다. 경합. 자, 경합이라는 거는 이제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다양한 법원이 서로 충돌되는 걸 법원의 경합이라고 해요.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뭐 이게 법령이라든지 단체 협약이라든지 다 다른 경우죠. 그러면 이제 문제 이제 그 두 번째 줄 보시면 어느 규범이 우선 적용돼야 되느냐. 이게 이제 법원 경합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해결 방법은 첫 번째 개의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순서죠.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거는 순위가 다른 법원 간에 충돌할 때 상위법이 우선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신법 우선이죠. 이거는 동일 순위의 법원이 충돌됐을 때 신법이 우선 적용된다. 세 번째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이제 적용 범위가 넓은 일반법하고 적용 범위가 좁은 특별법하고 충돌이 되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게 이제 법원이 경합됐을 때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인데, 자 6페이지 보시면 이제 유리 원칙이 있죠. 유리 원칙. 여기 이제 올해 정확히는 작년이죠. 예.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고, 제가 이 판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강의를 하기 전이었죠. 수험 강의를 하기 전인데, 요거는 몇 년 안에 나오겠다 싶었던 판례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뭐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냈는데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중요치는 않습니다. 우리 시험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법리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그 순위가 다른 법원 같은 게 충돌되는 경우는 원칙대로 이게 이제 순위에 따라서 정해진 정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체 협약에는 신입사원 연봉이 이건 좀 이슈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취업기 측에는 신입사원 초봉에 대해서 3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실제 근로계약의 신입사원 초봉을 3,500으로 체결했어요. 취업기 측은 3,000인데 근로계약은 3,50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원이 충돌할 경우에 상위법 우선행위니까 취업기 측에 따라서 3,000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이게 노동법의 특유 원칙은, 이 유리 원칙은 자 상위의 법원보다 하위의 법원이 근로자한테 더 유리한 경우, 그러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배제하고 하위의 법원이 적용된다. 우선 적용된다. 유리한 것들을 적용시켰다. 그래서 이 근로계약서에 따른 초봉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유리의 원칙이에요. 유리의 원칙인데, 유리의 원칙은 무슨 원칙의 제외냐?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우리가 법원이 충돌할 때, 법원이 경합하는 경우는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그거를 배제시키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것보다 그러니까 상위의 것보다 밑에 게 더 유리하면 유리한 거 적용시켜 주겠다. 이게 이제 유리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유리 원칙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가 있느냐, 법적 근거가. 요게 이제 핵심인데, 자 가의 보시면은 이제 뭐 첫 번째 줄 보시면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때 하위의 법원이 상위법 우선에 적용되는 원칙을 유리 원칙이라고 하고요. 취지는 뭐냐? 그 옆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근로자 보호입니다.
근로자 보호. 여러분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의의나 이런 것들 조문 쓰실 때 그 제도의 취지를 꼭 써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근로기준법에서 제도 취지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근로자 보호.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자체의 목적이 근로자 보호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뭐 문구 하나하나만 조금씩 더 보충해 주시면은 가점이 0.1점, 0.2점 모이면은 나중에 2, 3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답안을.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상위법 적용 원칙을 배제시킨다. 요거 하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현행법에서 이 유리 원칙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먼저 나의 첫 번째 단락 보시면은 자, 근로기준법 15조. 근로기준법 15조입니다. 이게 뭐냐면 내용 보시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쉽게 말하면 요거 미달하는 이런 이야기죠. 자,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자, 무효다. 그리고 무효가 된 부분은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근로기준법 15조 보시면은 근기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다. 이건 이제 강행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미치지 못하는 이 미달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 그 밑에 97조 보시면은 자, 근로기준법 97조 보시면은 취업 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달. 이 미달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자, 요거를 정리하면 미달이면 무효가 되죠. 미달이면 무효. 미달이 아니면 유효라는 이야기죠. 미달이 아니면 유효. 즉 법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은 반대 해석하게 되면은 그쵸? 미달이 아니란 거는 그걸 넘는다는 이야기죠. 상회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을 상회하거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리의 원칙, 개별법에서 유리의 원칙을 간접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반대 해석하면 유리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근거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달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밑에 판례 박스 있죠. 자, 요게 이제 요번에 이제 출제됐던 판례 일부분이에요.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요 판례 박스의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 끝에 근로기준법 제 97조를 반대 해석하면 이렇게 돼 있죠. 판례도 반대 해석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유리 원칙이 인정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 개별 근로계약 부분이 근로계약이죠. 따라서 하위의 법원입니다. 이 하위의 법원은 유효하다라고 해서 유리 원칙의 근거를 취업규칙 같은 경우는 97조의 반대 해석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이제 개별법은 이렇게 미달이라는 표현을 해서 심플하게 가면 되는데 얘는 미달이에요. 그죠? 문제는 노조법이에요.
그리고 요 참고로 여기 앞에 있는 기호 있죠. 이거는 뭐 제 몇 조의 약자입니다. 약어 이제 표시인데 답안 쓰실 땐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냥 필기할 때나 쓰시는 겁니다. 자, 33조 1항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7페이지 문제점 한번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거. 노조법 33조 제1항은 단체 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위반이라고 된 표현이 달라요. 위반. 위반에다가 표시를 하나 해주세요. 뭐 체크를 해주시든 동그라미 치시든. 위반하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즉 단체 협약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무효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위반. 개별법, 근로기준법에서 미달하는 하니까 명확한데 이 위반하는 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반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여기에 견해 대립이 있어요. 이 위반을 똑같이 개별법하고 미달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미달이 아니라 단체 협약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경우. 요 학설이 두 가지입니다. 즉 33조 제1항의 위반이란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미달로 해석할 거냐, 다른 경우로 해석할 것이냐에 따른 거고, 미달하는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유리 원칙을 인정합니다. 다른 경우로 해석하는 경우는 유리 원칙을 부정해요. 여기 보시면 그리고 미달로 해석하는 건 교재 보시면 편면적 적용설, 다른 경우를 양면적 효력, 뭐 양면적 효력설, 뭐 이렇게 교수님들 설명을 해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 용어가 어려워지는데 이해만 하세요. 달달달 외우실 필요도 없고, 어떤 거냐면 편면적이냐 양면적이란 거는 우리가 근로조건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어떤 밴드형으로 돼 있다. 우리가 이제 인사노무 배우실 때 뭐 임금도 밴드형 뭐 제도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최저 기준이고요. 근로조건에 이걸 최고 기준이라고 해요. 가정할게요. 편면적 적용이란 거는 한쪽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즉 최저 기준으로서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편면은 한쪽 면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최고 상단과 최하위 하단 요 두 가지 면 중에서 최저 기준으로만 적용한다는 거죠. 단체 협약이. 단체 협약에서 정한 건 최저 기준이기 때문에 단체 협약보다 상회하는 근로조건은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편면적 적용이란 거고, 양면적 적용이란 뭐라고,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단체 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있죠. 이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자 최고 기준이다. 이건 뭐 말이 많냐? 최저 기준하고 최고 기준하고 같다라고 봐요. 결국은 이거는 절대적 기준이죠. 절대적 기준이 돼버려요. 그래서 단체 협약하고 다르면 다 위반이 되는 거예요. 다 무효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 즉 단체 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도 무효가 되는 거죠. 여기에 따르면. 왜 이렇게 다르게 보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노동조합이 뭐 쎄 빠지게 단체 교섭 해가지고 근로조건을 딱 정했어요. 근데 비노조원인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는데 그 사람 근로조건이 더 좋아요. 그럼 누가 노동조합 활동하겠어요? 그렇죠? 즉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와해시킬 수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요건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게 학설이 좀 강세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그래서 그 유리 원칙을 인정하는 데는 뭐라고 하냐면, 야, 그렇게 해서 노동조합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경우는 지배계의 부당노동으로 그냥 뭐 판단해 보면 될 거 아니냐라는 거고, 요 양면적 적용설은 그 자체를 이미 지배계에 의한 부당노동으로 봐요. 이건 자체가 부당노동행위니까 금지다라고 보는 견해고, 이 유리 원칙을 인정하는 거는 지배계의 위험이 있으면 실제 법률 검토를 판단해서 거기에 해당하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해만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판례가 하나 있긴 있는데 이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설 대비 이렇게 강하게 돼 있어요. 이미 대법원 판례가 이제 정리된 것들은 교재 보셔서 아시겠지만 학설이 그렇게 소개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답안 쓸 때도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긍정설이라는 거는 유리 원칙을 긍정하는 견해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부정설은 유리 원칙을 부정하는 견해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설 한번 볼게요. 노조법 33조 제1항의 위반을 미달로 해석합니다. 즉 개별법과 똑같이 봐요. 그래서 요 조건은 두 번째 줄 보시면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설정한 거다. 단체 협약상의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다. 그래서 이걸 편면 적용설, 최저 기준만 적용되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긍정설은 뭐라고 하냐면, 자, 단체 협약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체결하는 거, 이거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서 허용되는 거 아니냐. 두 번째, 만약에 단결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하면 뭐 부당노동행위로 규율을 해보면 되는 거 아니냐, 판단해봐서, 그렇죠? 이렇게 보는 거죠. 부당노동을 해결하면 된다. 부정설은 33조 1항, 노조법 33조 1항을 위반을 다른 경우로 해석합니다. 다른 경우. 그래서 이 단체 협약상 기준은 절대적 기준이라는 거죠. 절대적 기준. 이거가 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설은 유리의 원칙을 노조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즉 개별법하고 규정 자체가 다르지 않느냐, 미달로 안 돼 있고 위반으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가입을 했으면 스스로 계약의 자유를 제약했다, 조합원들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자, 유리 원칙 인정하면 이제 노동조합이 어떤 기반이 약해진다. 그 다음에 현행 노조법에서 유리 원칙은 지배계의 부당노동이다. 그래서 유리 원칙 적용해서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사실 이런 학설을 길게 쓰는 문제는 단문 문제, 그냥 약술 문제죠. 그런 것들이 좀 적합하고, 이것들이 특히 노조법 관련해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자, 넘겨보시면 8페이지. 이게 이제 단체 협약하고 취업규칙하고 충돌하는 사례인데요. 요거 이제 간단하게만 사실관계를 살펴볼게요. 기존에 이게 이제 택시 운송회사입니다. 택시 운송회사인데 면직 기준, 물론 이 면직이란 것도 해고입니다. 법적 효과는 해고인데, 이 면직 기준에 대해서 취업규칙하고 단체 협약이 있어요. 무단결근 7일로 돼 있었어요. 똑같이 무단결근 7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택시 회사다 보니까 기사가 출근을 안 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 택시 회사는 손실이 큽니다.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반영해서 단체 협약이 개정이 돼요. 단체 협약이 개정되는데 무단결근, 면직 기준이 무단결근 5일로 변경됩니다. 5일로 변경돼요. 그러면 근데 취업규칙은 여전히 7일이에요. 어디가 상위법이에요? 단체협약이 상위법이죠. 그러면 상위법은 5일이고 하위법은 7일이에요. 단체협약에서는 5일, 취업규칙은 7일. 이 구조만 보면은 이거 유리 원칙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위의 법원이 취업 규칙이 더 유리하잖아요. 무단결근 5일 하면 잘리는 거하고 7일 하면 잘리는 거하고 7일 하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럼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 유리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되는데 판례의 결론은 뭘 들어자면 이 단체 협약을 적용해라라고 해요. 더 불리한 거를 적용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유리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실제 교수님도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 판례가 유리의 원칙의 어떤 단체 협약하고 취업 규칙하고 충돌을 났을 때 유리의 원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뭐 해석을 푼 게 아니고 뭘 가자고 그랬냐면 당사자의 의사를 근거로 삼았어요. 똑같이 무단결근 7일일 경우에 이렇게 해고 면직이 되도록 돼 있었는데 무단결근이 하도 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당사자 의사가 5일로 줄인 거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당사자 노사 양측의 당사자의 어떤 의사 합치를 봤을 때 결국은 무단결근 5일을 했을 때 면직되는 걸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당사자 의사 해석에 부합된다. 이런 식으로 근거를 당사자 의사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보시면 판례 박스 일단 판례 박스 보시면 법문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는 이게 거기다가 하나 묶어서 뭐라고 써주시냐면 단체 협약의 불이익 변경 가능 이렇게 하나 써주세요. 판례 박스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 묶어서 단체 협약의 불이익 변경 가능. 거기에 관한 법리입니다. 단체 협약도 불이익 변경이 가능해요. 거기에 관한 법리고. 그래서 네 번째 줄 끝에 보시면은 이제 단체 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있죠. 예, 거기서부터가 요 내용인데요. 자, 단체 협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줄 가시면 개정된 단체 협약에는 앞부분에 보시면 개정된 단체 협약에는 요 부분 찾으셨나요? 자, 거기서 줄 하나 쭉 긋겠습니다. 개정된 단체 협약에는 당연히 취업 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 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그 오른쪽에 보시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 결국은 무단결근 7일에서 5일로 바꾼 거 요거를 적용해 주는 게 당사자 의사에 합치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체 협약하고 취업 규칙하고 충돌한 경우에는 유리 원칙이 배제된다 라고 해석하시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교수님도 있어요. 왜냐하면 취업 규칙이 갑자기 더 유리하게 변경된 건 아니잖아요. 단체 협약이 불리하게 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판례가 이제 작년에 기출된 거죠. 2021년 기출입니다. 시간이 조금 그러니까 요건 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간단하게 해서 요건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요거는 이제 주요 판례 쟁점 정리 드렸던 거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쉴게요.